그럼 다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 화폐를 달러로, 즉 미국 달러를 아르헨티나 공식 화폐로 채택하는 겁니다. 실제 미국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렬한 친미 후보들은 이것을 공식 공약으로 이제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하준 교수는 이것을 만약에 채택하게 된다면 아르헨티나는 글자 그대로 식민지가 된다. 자, 이 재정 정책을 미국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통화 정책도 맡기게 됩니다. 예, 통화 정책이 미국에 넘어간다는 뜻은 당연히 재정 정책도 미국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사실상 이 국가 주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국가 주권 중에 중요한 것은 재정 주권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주권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완벽한 미국의 식민지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하준 교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면 현 금융위기는 어떻게든 벗어나갈 수가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국부는 그대로 이제 미국에 넘어가게 되고 미국은 실질적으로 아르헨티나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분 소유를 넘어서 국가 주권도 이제 장악하게 되는 거죠. 재정 주권 그리고 통화 정책 주권입니다. 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우 정치인 이사비에 밀레이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도 이와 유사한 밀레이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플랫폼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 지출, 사회 지출을 삭감하고 의료 시스템을 민영화하고 국영기업을 매각하고 그리고 통화 통제를 제거하고 미국 달러를 이제 그냥 국가 공식 화폐로 채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사라지게 됩니다. 중앙은행 폐지를 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중들의 소요를 막기 위해서 국가를 군사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차 식민지 구조가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식민지에 또 지배계급에 의한 새로운 식민지. 자, 2차 식민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피지배 국민들은 여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원래 좌익 성향의 국민들이 많죠. 이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국가를 군사화하겠다. 그리고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 대충 데모하면은 다 잡아서 조지겠다 이 뜻입니다. 장하준 교수는 달러화가 아르헨티나 공식 화폐가 되면 미국 식민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아르헨티나 공식 통화로 채택되면 미 합중국의 식민지가 된다. 그리고 거시 경제 정책이 워싱턴 DC에서 결정된다. 자, 국가 간에 어느 정도 이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재정 동맹과 노동시장 통합은 통화 동맹이 존립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로가 탄생하고 나서 이 남부 유럽이 왜 몰락했는가? 유로 통화 동맹이 탄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독일은 이 유럽의 기관차입니다. 유럽 제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부 유럽은 인건비가 쌉니다. 그래서 이 통화 동맹을 이루게 되면은 독일 내에 있는 제조업이 남부 유럽으로 이동할 것이다. 즉 공장이 남부 유럽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남부 유럽은 제조업 화랑으로 많은 수혜를 누리게 되고 또 독일은 어떤 주권적인 입장에서 유럽을 사실상 이 컨트롤하는 이 금융의 의미에서 지배자가 됩니다. 자, 이런 또 수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남부 유럽은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로가 탄생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남부 유럽의 부동산 값만 급등하고 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남부 유럽에서는 거대한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고 2004년에 피크를 쳤습니다. 그리고 남부 유럽에서 먼저 부동산 추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공장들, 약속했던, 기대했던 공장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인 한계입니다. 이 언어적인 한계가 굉장히 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근면 성실, 그리고 숙련도 이런 것을 다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도 독일인처럼 잘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제조업 이동은 있었을 겁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남부 유럽은 저가의 노동력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공장이 오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이 독일 내 공장만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죠. 여전히 독일 내 공장만 활발하게 돌아갔습니다. 자, 이 유로가 탄생했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화폐 가치 절상 압력을 이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로라는 공통 화폐가
탄생하면서 이 독일의 마르크화가 안고 있는 화폐 가치 절상 압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프랑 그리고 다른 국가들 부유한 국가들의 화폐 가치 절상 압력이 사라지게 되고 남부와 희석이 되는 거죠. 이 뜻은 북부의 부유한 나라들이 실제 그들의 화폐가 가졌어야 되는 가치보다 낮은 가치의 화폐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즉 유로는 독일 경제력에 비해서 가치가 낮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출의 수혜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유로를 통해서 프랑스나 북부의 산업화된 국가들은 오히려 더욱더 수출을 늘리고 제조업이 더욱더 활발하게 돌아가고 남부에 있는 제조업도 오히려 역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자신들이 누려야 될 화폐 가치보다 낮은 가치의 유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혜택이 위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 유럽은 서서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부동산 버블입니다. 이 남부 유럽 모든 주민들은 부동산에 모든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버블이 펑 터지고 이 남부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글자 그대로 폭삭 주저앉은 거죠. 그것이 유럽 재정 위기의 본질입니다. 또 이들 국가들은 이제 국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정책을 취합니다. 이 파퓰리스트 정책을 취하죠. 자, 그래서 이제 더욱더 악화됩니다. 국가 재정이 악화가 되고, 그리고 북부의 부자 나라들은 또 여기에 이제 역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식으로 남부 재정 위기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그와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노동시장 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이 그런 위기를 겪은 이유는 이 언어 장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이 통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장이 자유롭게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아르헨티나가 일방적으로 미국 달러를 통화로 받아들이는 것은 미친 짓이다. 노동시장 통합이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국가 재정 주권, 거시정책, 거시경제정책을 다루는 주권, 이것만 미국에 상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타이트하게 달러 공급을 관리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아르헨티나가 달러 경제권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한된 양의 달러만 공급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달러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좌파는 달러화를 없애고 싶어하고 이 라틴 아메리카의 우파는 달러화를 원한다. 자, 이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2차 식민 구조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적 대립,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중도우파, 극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 국가들의 본질은 2차 식민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스페니시 후예들, 그리고 스페인과 연관된 구유럽 대륙과 연관된 어떤 과두 지배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제 아르헨티나나 이쪽에, 이 아르헨티나의 동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미 국가들 역시 2차 식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는 과두 지배 세력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1차 식민지, 그 다음에 그 국가 내에서 2차 식민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배 계급들은 주로 이 스페니시 후예들, 히스패닉이고, 그리고 이 피지배 계급들은 대체로 이 원주민들, 인디오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심각한 이념적 대립, 그런데 이 이념적 대립은 인종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르헨티나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자, 실제 달러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에콰도르입니다. 만 20, 30년 전에 이들은 이미 이제 달러를 공식 화폐로 채택을 했습니다. 공식 화폐로 채택하고 일단 이 금융 위기는 막았습니다. 엘살바도르와 에콰도르입니다. 자, 이 엘살바도르는 2000년 말부터 이 프란시스코 플로레스 대통령의 보수 정부 하에서 극우의 확고한 친미 정당이 이제 달러를 엘살바도르 공식 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최근에 뽑힌 대통령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이제 또 다른 공식 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죠. 이 사람이 이런 정책을 취한 이유는 달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겁니다. 이 달러를 국가 공식 화폐로 채택하고 나니까 국가 자체가 완전히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엘살바도르에서 창출되는 분은 모조리 그냥 마이애미로 플로리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다른 대안으로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1999년 남미 역시 거대한 이 금융위기가 덮쳤습니다. 이때
통화 주권을 포기하고 달러를 채택했습니다. 이 에콰도르 역시 골 때립니다. 자, 에콰도르 부자들은 막 돈만 생기면, 달러만 생기면 그대로 이 마이애미, 플로리다 이렇게 파킹을 하는 겁니다. 코럴 게이블 이런 곳에 막 파킹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와서 이제 조그만한 놈들이 그냥 벤틀리 몰고 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달러라이제이션. 결국 이것의 엄청난 폐해를 다른 남미 국가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자, 지금 현 상태로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자, 에콰도르가 달러라이제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당장은 금융위기를 막았습니다만, 이 식민 구조가 완벽하게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콰도르는 지난 20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미국 식민지로서 모든 대통령은 미국의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그리고 미국의 보호하에 에콰도르 지배 세력들은 달러만 생기면 마이애미에 파킹하고, 그리고 이 지배 세력들의 자식들은 영주권, 미국 시민권 받고 이제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라소 대통령, 현 대통령은 아예 독재법을 선언했습니다. 나는 독재자야. 나는 에콰도르의 독재자야. 이렇게 선언하고, 그리고 이 라소 현 대통령에게 미국 바이든 정권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의회를 해산하고 스스로를 독재자로 선언한 라소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남미의 미국 식민지 국가들은 달러만 생기면, 그 지배계급들은 달러만 생기면 일단 카리브해로 보냅니다. 그래서 조세 피난처에 가서 돈 세탁을 합니다. 돈 세탁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 플로리다로 보냅니다. 마이애미로 보내면은 미국 정부가 다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2차 식민지 구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라소 대통령은 무시무시한 독재법을 만들었습니다.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엄청난 공권력 강화법을 발의를 했는데, 자, 이 콜롬비아에서도 경험했지만 반정부 세력을 아예 다 잡아가는 겁니다. 이 법령은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것이지만 그러나 악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정부 세력들을 잡아가두는 거죠. 이 꼬레아 회원, 이 좌파 세력들, 그리고 원주민들은 피지배 계급들입니다. 이들 테러리스트에게 징역 25년형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독재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작년에 페루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볼리비아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좌파 대통령, 이제 모랄레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친미 정권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페루에서는 작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좌파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친미 정권을 앉혔습니다. 페루와 이 볼리비아에서는 뭐 역시 미국 식민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식민지 구조입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친미 정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리고 페루는 작년에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좌파 대통령 끌어내리고 현재 친미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이 좌파 정권을 끌어내리고 이제 친미 정권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칠레야 뭐 당연히 친미 정권이죠. 그리고 반미 국가는 뭐 베네수엘라, 쿠바 그렇습니다. 멕시코가 어정쩡합니다. 멕시코는 원래 당연히 뭐 친미 국가입니다. 그런데 현 대통령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카라구아는 반미 국가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엘살바도르가 있고 파나마는 뭐 미국이 쳐들어가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파나마는 친미 국가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일단 국력이 강하기 때문에 독자 노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자, 이 아르헨티나가 만약에 이제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면은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부터 이 서쪽 국가 대부분은 이제 완벽하게 미국, 친미 국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 동쪽 국가들이 좀 남게 되겠죠.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여전히 강경하게 독자 노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쿠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좀 아르헨티나 이야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자, 과연 아르헨티나가 만약 브릭스가 생기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룰라 대통령이 사실은 정답을 제시했습니다. 자, 과연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해야지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기존의 외채도 있는데 거기에 2018년에 엄청난 달러를 빌려왔습니다. 540억 불입니다. 540억 불을 빌려왔는데 아르헨티나 경제 규모로서는 그것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온 돈은 아르헨티나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르헨티나 지배 세력의
이 탈출 루트로 활용이 된 겁니다. 달러가 고스란히 들어오고 그대로 다 빠져나간 겁니다. 결국 그 돈은 고스란히 아르헨티나의 외채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언젠가 이제 결국 그 외채 상환을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옵션이 없습니다. 그만한 자산을 팔아서 미국에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빚잔치를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IMF 이후에 했듯이.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좀 해결한다기보다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룰라가 제안한 방법입니다. IMF에 진 부채를 디폴트 내는 겁니다. 배째, 못 갚아. 그리고 이제 디폴트 내는 겁니다. 디폴트 내고 그러면은 미국이나 국제금융 시스템, 현재 서구가 장악하고 있는 국제금융 시스템, 뱅킹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되게 됩니다.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 다음 클린한 상태에서 브릭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무역과 국제금융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수출을 해서 결제 대금을 받고 미국에 빼앗길 염려가 없는 거죠. 브릭스 은행을 이용하면은 뭐 곡물을 팔아서 번 대금을 그대로 이제 아르헨티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서구의 진 빚을 떼어 먹으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룰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이 세계 지도자들이 야, 너 저 미국의 진 빚 떼어 먹어, 배째. 그 다음에 우리한테 와. 이렇게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축적인 의미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에 브릭스 공통화폐나 뭐 국제 뱅킹 시스템 이런 것에 뭐 청사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나오고 나서 뭐 전 세계에서 엄청난 쓰나미 같은 금융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혼란의 핵심에는 그동안 이제 많은 외채를 지고 있는 서구 금융권, 뭐 서구 투자 은행들, 뭐 뱅킹 시스템 여기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국가들이 일제히 디폴트를 선언하고 서구와 단절한 다음에 이쪽에 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마치 뭐 한국으로 치면은 파산 신청하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이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경제 주체로 다시 이제 재탄생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은 너무 황당하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은 그런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뭐, 배째라, 뭐, 못 갚겠다. 나자빠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저쪽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이런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최근 한 30년 동안 미국이 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고 난 뒤에는 뭐 그런 일은 용납이 되지 않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이 됩니다. 북한이나 쿠바 같은 나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끝없는 빈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국가들이 그런 시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교육 시스템 혹은 뱅킹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시장 경제 논리입니다. 이 빚은 빌린 사람도 잘못이지만 빌려준 사람도 잘못입니다. 어떤 빚이 문제가 생기고 디폴트 위기에 간다면 빌린 사람과 함께 빌려준 놈도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부채 헤어컷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계속 이 킥오프를 하면서 국가 자산을 빼앗는 어떤 이 기회로 이용하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남미 국가들이 모종의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뭐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